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작품은요. 어느 화요일 오후인데요. 이미 두 남자 물수제비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만나셨던 박종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이요. 전 3권으로 된 첫 장편소설 태양의 그늘이라는 작품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출간을 하셔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첫 장편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 작품이요. 이번에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책 리뷰를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쏙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심지어 박경리, 최명희 작가의 뒤를 잇는 작가라는 평도 있습니다. 내용은 책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설로 재탄생시킨 3부작 태양의 그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화요일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장담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질 뻔했던 걸 몰라요? 법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정말 사람 죽이려고 그래? 어느 화요일 오후 박종휘. 어젯밤 꿈에 유도복을 입은 당신이 날 업고 사람들 속을 막 달려 창피해서 혼났어. 집을 나서려는 성재의 구겨진 와이셔츠 깃을 펼쳐주며 영옥이 말했다. 그래?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 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그건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이고 바꿔 말하면 오늘 일이 잘 된다는 암시니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귀에말을 했다. 영옥은 해죽 웃는 얼굴로 아직 굶어 죽진 않으니까 연락 안 와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첫 작업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어. 성재의 말에 영옥은 다시 눈을 마주치고 처음부터 너무 쉽게 풀리는 것도 안 좋더라며 기대치를 낮추려 들었다. 좋은 기대는 사업의 원동력이라고. 그야 물론이지만 당신은 뭐든 너무 믿어서 탈이야. 사돈 남말하지 마. 소설 공모에 응모하자마자 수상 소감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누군데? 영옥은 성재를 따라 소리내 웃다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며 눈을 흘겼다. 그러면서 너무 앞서가다가 실망할까 봐 한 말이라고 했다. 성재는 말없이 영옥의 등을 토닥인 다음 힘찬 엄지척을 해보이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출근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기계로부터 납품 계약 준비를 하고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기존 거래처 소개로 견적을 제출하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조바심 낼 겨를도 없는 이른 시간이었다. 영옥의 꿈이 적중한 것이다. 이윤도 괜찮은 종류의 베어링이어서 못해도 월 300만 원 이상 남는다. 지속해서 유지되기만 하면 웬만한 중견기업 과장의 연봉 수준이다. 사업 시작 후 이루어낸 첫 번째 쾌거였다. 이래서 힘들어도 자기 사업을 하는구나 싶었다. 계약서를 들고 나오면서 숨가쁘게 전화를 받는 영옥에게 잘 되었다고 짧게 말하고 저녁에 얘기하자고 했다. 일을 마치는 대로 사우나에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 영옥과 기쁨을 함께하며 능력도 자랑하고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하는 딸에게 신형을 사주겠다는 선물 보따리도 불참이다. 들뜬 기분으로 납품 일정을 짜면서 하루를 보냈다. 성재가 사우나에 가는 시간은
화요일 오후 4시쯤이다. 이 동네는 그 시간대가 사람이 가장 적었다. 열쇠를 받아들고 가는 성재의 입에서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왔다. 가운으로 바꿔 입고 휴게실로 들어가 보니 다른 날보다 한결 한산했다. 이발실에도 평상복 차림의 한 남자만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가 선반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이발 의자에 앉아 기지개를 켜는데 거울에 비친 남자가 일부러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한쪽으로 휙 젖힌다. 거기 있지 말고 꺼지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발사가 없으니 조금 후에 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예의에 벗어난 태도인 건 분명하다. 누가 봐도 이발 손님은 아닌 차림새였다. 흰색 셔츠 밖으로 드러나는 굵디 굵은 근육, 옷소매 밖으로 뻗어나온 파란 문신 꼬리, 발을 꼬고 앉아있는 자세, 이리저리 둘러보는 차가운 눈초리 등으로 볼 때 최소한 폭력배의 중간 형님 이상은 됨직해 보인다. 얼핏 돈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로 보이기도 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려던 성재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졌으나 달리 내색하지는 않았다. 못 본 척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거울 속 사내는 여전히 성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재가 눈을 맞추지 않고 엉덩이를 들어 자세를 바꿔 앉으려는데 이발사가 호둥대며 나타났다. 일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염색하실 거죠? 그러고는 곧바로 머리카락 상태를 확인하고 염색 가운을 목에 둘렀다. 이발사의 위치가 바뀌면서 거울 속 사내와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저분이 먼저 기다리셨는데. 성재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이발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투로 아닙니다 하면서 전에 없이 부산을 떨었다. 날씨나 정치 얘기 등 시시콜콜한 화제거리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경찰관입니까? 나한테 묻는 거요? 성재의 눈동자가 커지고 눈썹이 바짝 죽혀 올라갔다. 우리 단골 손님이셔? 이발사가 끼어들어 어르듯 말했다. 사내는 형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고 짜증을 낸 다음 신고받고 나왔느냐고 거듭 물었다. 성재가 손을 들어 염색을 중단시키고 머리를 뒤로 돌리려는데 이발사가 다시 단골 손님이시라니까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성재의 어깨가 크게 들렸다가 내려갔다. 사내도 더는 말이 없었다. 성재는 아예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맡겼고 이발사는 마무리 빗질을 마친 후 염색 가운을 벗기면서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15분 후에 감으세요. 그러더니 요금 체크를 하고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잠깐 비운다면서 나가버렸다. 사람 말을 꾀뚝으로 하나? 사내가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멈췄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더딘 초침이 힘들게 돌아 9분이 지났다. 사내는 슬쩍 시계를 본 후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다. 아닌 척 그를 지켜보는 성재의 팔에도 힘줄이 솟아올랐다. 사내는 오던 걸음을 멈추고 왼쪽 뒤편에 있는 이발기구통을 뒤적거려 면도기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까지와는 양상이 다른 긴장감이 허공에 뿌려졌다. 성재가 조용한 손놀림으로 가방 안에서 면도기를 꺼내 가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앉았다. 멀리 통로 쪽에서 움직이는 사내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가 사라지고 시계바늘은 멈추었다가 가는 것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성재는 손바닥 사이에 면도기 케이스를 감춘 채 어깨짓으로 가운을 벗어던지고 빠르게 욕실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성재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나란히 있는 욕조 셋 중 벽으로 한쪽이 가려진 첫째 탕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고는 방향을 조정해 얼굴을 최대한 벽 뒤로 감추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다리를 펴고 입구를 살폈다.
땀에 섞여 흘러내리는 염색약을 손으로 훔치고 있는데 사내가 옷을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고 들어왔다. 이어 샤워기가 줄 서 있는 벽을 따라 사람마다 일일이 훑어보면서 마지막 샤워기가 있는 벽 끝까지 걸어갔다가 반대편 쪽도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곁눈으로 사내를 주시하고 있던 성재는 재빨리 탕에서 나와 끝자리의 샤워기로 대충대충 머리를 감으면서 연신 출입문을 지켜봤다. 급한 대로 머리를 감고 한 번 더 헹구고 있을 때였다. 사내가 욕실 문을 열고 다시 나타나 조금 전보다 꼼꼼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성재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면도기를 꺼내 움켜쥐고 별실처럼 꾸며진 세신실 침대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귀퉁이에는 보일 듯 말 듯 비상문이 보였다. 살금살금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으나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반대편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였다. 살짝 노크도 해보고 세차게 밀어도 보았으나 유지부동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하얀 아크릴 팻말이 흔들거리는데 매주 화요일은 세신 휴업합니다. 라고 씌어 있었다. 다시 돌아 나와 낮은 샤워기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구부정한 노인이 타박타박 다가왔다. 뒤편으로는 다급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가림막이 뒤었던 노인이 자리를 고르다가 옆으로 방향을 바꾼다. 성재는 얼른 세신 침대 뒤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사내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다음 샤워기 앞 의자에 앉아 왼손에 면도기를 쥐고 샤워기를 든 오른팔을 올렸다. 그러고는 다리를 벌리고 의자를 슬그머니 뒤로 빼 공격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정면에 나타난 사내가 면도기가 들려있는 성재의 왼손을 끌어당겨 운전대 돌리듯 비틀어 거침없이 자기의 목을 그었다. 성재는 욕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재빨리 일어나 손에 들고 있는 면도기와 사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면도날을 타고 핏방울 하나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사내의 티셔츠는 삽시간에 붉게 물들고 목을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사이에서도 피가 삐져나와 발을 타고 흐른다. 성재가 미쳤냐고 소리치자 사내도 지지 않고 누가 할 소리를 짓거리냐고 악을 썼다. 당신이 방금 내 손을 비틀어 목을 그었잖아. 실수야 자해야? 뭐라고? 면도기를 휘두른 건 당신이야. 사내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 높여 말하다가 목에서 피가 쏟아지자 다시 손으로 막았다. 입고 있는 셔츠는 금세 피범벅이 되었다. 이 사람 이거 완전히 자해공갈단이네. 성재가 어이없어하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사내는 별다른 대꾸 없이 몸을 휙 돌려 출입문을 향해 큰 걸음을 옮겼다. 평상복 차림에 덩치마저 큰 사내의 모습은 욕실 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 성재가 넋을 잃고 서 있는 사이 거리를 두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재가 뒤늦게 사내를 쫓아가자 하나같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선다. 휴게실 바닥에는 여기저기 핏자국이 찍혀 있었다. 거기 수건 좀 줘요. 저 사람 피가 장난이 아니어요. 밖으로 나가려던 손님이 수건을 받아들고 되돌아가는 것을 본 몇 사람인가도 뒤를 따랐다. 119에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도 들린다. 성재가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데 닫히기 시작한 문 사이로 수건을 목에 댄 그자가 마주 보였다. 성재를 보고 귀퉁이로 몸을 피하며 움츠리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경계태세를 취한다. 성재는 가운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뻗었던 손을 거둬들였다. 문이 닫힌 후 이발실로 돌아오는데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다가 어물쩍 등을 돌린다. 성재가 상기된 얼굴로 매점 주인에게 이발사를 찾았더니 글쎄요, 아까부터 안 보이네요. 한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성재는 누구의 랄 것 없이 불쾌한 탄식을 토했다. 사람들은 대꾸 없이 흘깃흘깃 성재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성재도
모두의 시선이 멎어 있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면도기를 보고 빠른 걸음으로 욕실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케이스에 담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제야 한 사람이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을 걸어왔다. 성재가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그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해한 거라고 말해도 눈만 깜빡거렸다. 머뭇거리던 성재가 매점 주인에게 다시 다가가 아까 그 사람 자주 오냐고 묻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음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발실 탁자 위에 두었던 사우나 가방을 챙기면서 면도기를 꺼내 세면대물에 씻어 다시 넣었다. 느릿느릿 옷장으로 가서 옷을 입고 나와 통로를 걸어가는데 소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이발사가 눈에 들어왔다. 얼핏 봐도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했다.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몰라서 물어요? 아까 그자가 시비를 걸어온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재가 맞득지 않은 얼굴로 되물었다. 저는 자리에 없어서 그 다음 일은 모르죠. 이발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성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묻고 있는 거죠? 119가 와서 누굴 싣고 갔다면서요? 그건 알면서 누군지는 몰라요? 그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발사는 대답 대신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거울 앞을 정리했다. 더는 답하지 않겠다는 투다. 성재는 이발사의 시선을 다시 붙잡았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저도 잘 몰라요. 혹시 그 후배랑 싸우셨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볼멘 소리로 대답하는 그의 입에서 후배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성재가 이발사를 처음으로 본 건 2개월 전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나서였다. 베어링 납품 전문 회사 중견 간부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하고 부인이 대표직을 물려받으면서 임원이 바뀌고 상하 관계가 뒤바뀌기도 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직하게 되었다. 자신을 믿고 거래하는 거래처도 몇 군데 있는 데다 열심히 뛰다 보면 월급쟁이보다는 나을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쉬면 뭐 하냐는 생각에 곧바로 사무실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었다. 길 한편이 높은 담장으로 가려진 철도 부지라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도로가 한산해 마음에 들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점도 인연인 것 같았다. 계약을 마치고 바로 영옥과 함께 사무실을 꾸미기 시작했다. 직원 없이 혼자 쓰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회사인지라 이것저것 갖출 게 많았다. 며칠에 걸쳐 모양새를 갖추고 나니 제법 그럴싸했다. 개인 인사말을 만들고 사업 구상을 재정비한 다음 사우나 가방을 들고 처음 이곳에 들렀었다. 사장님은 일자 면도기를 쓰시네요. 하긴 면도기는 이만한 게 없죠. 이발사는 면도기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가죽 뒤에 성심껏 나를 세워줬다. 수염이 많은 성재는 안전 면도기를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고 깔끔하지도 않아 오래전부터 일자 면도기를 사용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나이도 비슷하고 친절한 데다 성품이 순박했다.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말하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허물없이 나누었다.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는 단골이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근하듯이 화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15년이나 근무했던 회사 얘기, 퇴직금 얘기,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 동기 등을 말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최근 들어서는 입장료가 50%나 할인되는 초대권도 챙겨주었으며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는 그가 하라는 대로 입구에서 전화하면 달려나와 새 것으로 바꿔주는 특급 친절까지 베풀었다. 지난주에도 면도날을 갈아주고 다음 주는 염색하시겠네요 하면서 초대권을 건네줬었다. 그 사람이 후배예요? 성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이발사는 친구의 동생인데 예전 이발소를 하던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시답잖게 해명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뭘 모른 척해요.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이발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뭐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도 어디서 뭘 하는지 내막은 전혀 모른다며 자신과 연관짓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구경꾼들은 은근슬쩍 다가서서 둘의 얘기를 호기심 있게 들었다. 이름이 뭐예요? 웅백인데 그냥 백곰이라고 불러요. 어쩌다 한 번씩 들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경찰관이냐고 시비 걸다가 나중에는 면도기를 집어들었어요. 이발사는 놀라는 표정으로 기구통을 뒤적거리다가 성재를 쳐다보았다. 면도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잖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라고요? 욕실 안에서 분명 면도기를 들고 나를 찾고 있었다고요. 사장님이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성재는 뭔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무래도 그자가 함정을 판 것 같은데 일단 112 신고부터 합시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요.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발사님을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싸움은 둘이서 하고 왜 저를 걸고 넘어져요? 딱한 친구의 동생인데 저도 지금 처지가 난처합니다. 이발사의 입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재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벌거벗은 사람이 평상복을 입은 사람을 상대로 면도기를 들고 싸움을 걸 수가 있겠느냐고 언성을 높이다가 소파에 덜썩 주저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발실로 뛰어들어오더니 무슨 사고 났냐며 구급차에 올라타고 있는 남자 목에서 수건이 벌개질 만큼 피가 쏟아지더라고 치를 떨며 말했다. 성재가 자해한 거라고 짜증스럽게 소리치자 자살을 기도한 거군요.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성재가 더 대응하지 않고 112를 눌러 막 신고하려는 때였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쳐 바로 이발실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이발사는 건너뛰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성재에게 다짜고짜로 목격자냐고 물었다.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를 볼 뻔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고하던 중이었고요. 싸우셨어요? 싸우긴요. 그자가 내 면도기로 자해를 한 겁니다. 성재가 손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내 건네주자 경찰관은 바로 뚜껑을 열어 면도기를 확인한 다음 똑바로 바라봤다. 면도기에 손대지 않았죠? 또 다른 증거물은 없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씻었습니다. 증거물을 씻어요? 어디에요? 순간 성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형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표정이다.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꺾고 손에 들려있는 면도기로 자기 목을 긋더라고요. 경찰관은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면도기를 챙긴 다음 대뜸 성재의 몸을 툭툭 쳐가며 수색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데도 절차에 따른 일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계속했다. 그자도 함께 조사받냐고 묻자 모르세요. 그 사람은 중태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면서 신분증 제시와 임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발사에게는 일이 끝나는 대로 참고가 될 만한 목격자와 함께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 경찰관이 성재의 신분증과 면도기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무전기 신호음과 함께 용의자를 붙잡았느냐고 묻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지금 용의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중입니다. 용의자 체포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긴 뭘 붙잡아요? 내가 신고하던 중이었는데. 거친 항의에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하고는 이내 다른 경찰관과 함께 성재의 양팔을 끼었다. 성재가 동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강하게 뿌리치다가 팔꿈치가 경찰관의 턱을 쳤다. 그러자 경찰관은 곧바로 성재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성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발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발사님은 뻔히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친구 동생이라면서요. 그자들과 한패예요? 이발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야. 당장에 변호사 불러줘요. 경찰관은
서에 도착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마구잡이로 성재를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1층으로 내려가자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는 순찰차가 있었고 다른 한 대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막 도착하고 있었다. 긴급 체포된 성재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겨져 당직 형사에게 인계되었다. 증인으로 등장한 이발사와 매점 주인은 성재의 눈을 피해가며 오로지 눈에 보였던 대로만 증언을 이어갔다. 최악의 증언을 한 사람은 성재 쪽으로 걸어오다가 되돌아간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을 실제 상황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면도기를 휘두르니까 다친 사람이 피하더라고요. 목에서 피가 솟구치고 왜 이러냐며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면도기로 목을 긋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그럼요. 내가 그걸 보고 겁이나 도망치다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노인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증언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잊어버리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제가 있는 자리로 오시다 그냥 되돌아가셨잖아요. 뭘 잘못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엉덩방아를 찍고 일어난 사람은 저고요. 그러니까 그쪽 말은 내가 보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고는 녹이 가득한 말투로 언제 보았냐고 할아버지라고 하느냐며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이르듯 형사에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욕실 안에서 다친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성재가 뒤쫓아 나왔으며 피 묻은 면도기를 든 채 휴게실을 서성대는 모습이 상당히 흥분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증언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에 수건을 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CCTV의 장면도 들고 있지도 않은 면도기를 들고 있었다고 이발사에게 말했던 것도 유력한 정황 자료로 한몫 거들었다. 그리고 면도기를 물로 씻은 건 또 다른 범죄가 되었다. 형사는 성재가 아니라고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하나의 정황을 완성해 나갔다. 성재의 혐의는 증거인멸 및 살인미수 특수상해였다. 입고 있던 옷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달려온 영옥은 성재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에 가해자로 몰렸느냐며 기막혀 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걱정 마. 결백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야. 성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영옥은 돌아가는 상황이 그게 아닌데 지금 죄가 있고 없고가 무언 필요 있냐며 한탄하다가 이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느라 전전긍긍했다. 영옥의 수소문으로 다음날 새벽같이 사촌 처남이 소개한 변호사가 찾아왔으나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내의 이름이 나웅백이라는 것과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냈을 뿐이었다. 죄목이 워낙 나빠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증거까지 너무 완벽해 당장에는 뒤엎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은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입증되지 않는 진실은 아무 힘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재는 검찰에 가서든 법정에서든 결백을 밝히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는 어쨌거나 48시간 안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구속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을 좌우하는 초동 수사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영옥도 일단 나와야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냐며 발을 동동 굴렸다. 알 건 다 알았다는 식으로 조서를 마무리해가는 형사는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다. 혹시 정신과 병원을 간 적은 없었습니까? 울가미를 씌운 건 그놈인데 왜 나한테 모든 걸 맞추려 듭니까? 나는 평생 그런 적이 없을 뿐더러 어제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척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다고요. 성재의 말을 들은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다 말고 고개를 지켜들었다. 그 사람은 지금 면도칼에 목이 잘릴 뻔하다가 병원에 있어요. 아무리 의도적인 자해라 하더라도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범죄를 상식이 어긋나지 않게 저지릅니까? 수사는 내가 합니다. 당장 의심이 가는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는 거고요. 형사가 짜증스레 대답하고 질문을 계속했다.
성재가 제 아무리 결백을 하소연해도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리며 회사 설립과 퇴사 이유 등을 캐물으면서 범행 동기를 완성해 나가는 데만 골몰했다. 영옥은 변호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사내가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면회가 금지된 환자였고 보호자의 연락처나 집 주소를 물어도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에게 다시 부탁할까, 원무과에 찾아가 사정을 말해볼까 서성대고 있는데 조금 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던 창구 직원이 일부러 눈을 마주친 다음 회전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영옥의 생각과 달리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창구를 바라봤더니 재차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다가가 등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저 혹시 나홍백 씨 보호자 되는 분이신가요?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방향을 돌려 훑어보듯 영옥의 위아래를 살폈다. 거듭해서 나홍백 씨를 찾아왔다고 하자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대뜸 아무리 감정이 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목을 자르려고 했냐며 혀를 내둘렀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애빠는 절대로 누군가를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회전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 말을 마저 들어보셔야죠. 그 정도 들었으면 될 일이지 뭘 더 들으라는 겁니까? 남편은 죄가 없으니까 죽든 살든 알 바 아니고 합의서나 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옥은 털퍼덕 주저앉아 남자의 무릎을 붙잡았다.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뭐든 원하시는 대로 다 보상할게요. 잠시 무르춤하던 남자는 그런 부인을 봐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생색을 냈다. 먼저 5천만 원을 주고 경찰서 문을 나오자마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이다.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재판 전에만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여유까지 보였다. 영옥의 말을 들은 성재는 펄펄 뛰었다.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뻔히 눈뜨고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영옥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서는 뜻밖에도 거의 성재를 위한 해명서 수준이었다. 얘기나 하러 선배의 이발실에 찾아갔다가 손에 묻은 자동차 기름을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 미끄러져 실수로 성재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면도기에 목을 다쳤으며 합의한 대로 보상만 해주면 처벌은 물론 일체의 또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나오시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늦지 않게 꼭 나오셔야 합니다. 형사는 곧 죽어도 성재를 위해 모든 편의를 봐줬다는 투였다. 다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를 정말로 살인 미수범으로 보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대로 끝나면 물론 안 되죠. 수사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는 쪽은 납니다. 성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형사는 수사에도 다 요식과 절차가 있어 그대로 진행되었을 뿐인데 왜 시비를 거냐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시비라뇨. 그동안 내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입견을 맞춰 나가려고만 애를 쓴 당신의 덤터기 수사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질 뻔했던 걸 몰라요? 나는 이제껏 우리나라의 법을 믿었고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갑작스런 큰 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성재를 바라봤다. 법이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놀아나는 한 법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형사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피의자 주제에 무슨 법을 운운하면서 큰 소리냐고 씩씩거렸다.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다들 일하는 거 안 보여요? 형사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치고는 눈을 부라렸다. 수사과 분위기가 삽시간에 살벌해졌으나 담당 형사가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는 것으로 소라는
일단락 뛰었다. 경찰서 문을 나오자 영옥이 기다리고 있다가 두부를 내밀었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성재의 눈에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이런 게 뭔 소용이야. 액땜하는 거라고 생각해. 영옥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뿐더러 사건이 이렇게 끝난 게 퇴직금보다 더 큰 경험이 되었다며 성재를 위로했다. 성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긴 그림자를 앞세운 낯선 남자가 다가와 걸음을 멈췄다. 사모님, 저 아시죠? 은행 안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끈적거리는 말투였다. 영옥이 남자를 알아보고 아른 채 하려는데 성재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누구야? 사장님을 이렇게 나오게 해준 사람이죠. 이 나쁜 자식! 성재는 단번에 남자를 맺히고 발로 목을 짓눌렀다.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었다. 질겁한 영옥이 성재를 밀치려 들었으나 허벅지에서부터 있는 대로 힘이 쏠려있는 성재의 육중한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니놈들 자해공갈단 맞지? 남자는 목이 밟힌 채 눈을 까뒤집고 헉헉거리면서 손을 좌우로 흔들었다. 화들짝 놀란 영옥은 성재를 향해 당신 정말 사람 죽이려고 그래? 발을 치워줘야 말할 거 아니야. 하며 허리를 끌어당겼다. 성재는 발을 떼는 대신 손을 뒤로 붙잡아 힘껏 비틀었다. 남자의 어깨에서 빠드득하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비지땀이 번들거렸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뜯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야? 웅백이는 제 동생인데 조카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처지가 어려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는 거야? 나쁜 짓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남은 돈을 달라 이거구만. 남자는 나머지 돈은 포기하겠다면서 동생이 택배일 나간 사이 집이 철거되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조카가 무너져가는 집안에 고민형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섬주섬 해명했다. 그자가 친동생이야? 평생 나쁜 짓만 해오던 조폭같이 생겼던데. 예전에 운동을 좀 해서 생긴 게 그렇지 천하의 순진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애엄마가 갓난애를 놔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혼자 키우며 아등바등 살고 있었는데 집이 철거되고 보상금은 쪽방집 주인이 받아 가로채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데다 아이까지 죽을 지경이 되다 보니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며 사연을 마저 털어놓았다. 그럼 이발사는? 이 일에는 관계가 없는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 사장님의 이런저런 내용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제 몸을 그 지경으로 해치면서까지 남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게 말이 돼?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야? 저는 사다리차 기사였습니다. 3년 전에 이삿짐 일을 하다가 강풍으로 사다리가 꺾여 넘어졌는데 밑에서 짐 꾸리는 걸 도와주던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저는 화공약품이 든 병에 뻐리를 맞아 두 눈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사물을 구별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파란 하늘에 모진 태양빛이 남자의 검붉은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고 움켜쥔 성재의 소나귀가 맥없이 풀렸다. 죽지 못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다. 성재가 맞은편에 있는 은행을 쳐다보며 영옥에게 물었다. 지금 몇 시야?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old 네, 편안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 작품이 2022년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3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절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2023년도에 다시 만나 뵐게요. 민트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